존재 물음의 망각. 헤겔의 절대관념론 이후 형이상학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실증주의의 학문계 논의에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철학은 자구책을 찾아다니다서면서 철학의 고유한 주제와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과학의 선발대 혹은 후발대로 만족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곧 언어 분석이라는 철학적 흐름이 전면에 부각되며 이것을 언어학적 전회라고 명명하여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못지않은 철학사적 혁명임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철학이 사태에 대한 논의를 떠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사태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서 과학이 유일하게 진리의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는 이제 오히려 실제론적 전환을 이야기할 정도로 과거의 형이상학적 주제라고 하여 배척받던 테마들이 철학적 논의의 주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형이상학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마치 우리 시대의 공적인 것처럼 자랑하고는 있지만 존재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불이 붙고 그들로 하여금 숨가쁘게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며 탐구하도록 몰아붙였는데 그토록 중요한 제1철학의 물음이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망각과 침묵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 이후 수많은 기라성 같은 형이상학자 혹은 존재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고작 이 위대한 두 철학자가 이룩해 놓은 것을 이리저리 뜯어 고쳐 체계를 만들어 제시했을 뿐이지 이들이 짜놓은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태에서 출발하여 현상의 기초에서 존재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면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현상에 대한 탐구 없이 이들의 탐구 결과를 확정된 것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이론을 탐구의 주제로 삼았을 뿐이다. 하이데거는 스스로는 자기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실존주의에 속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특히 대륙에 있는 분들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실존주의 철학을 발달시켰는데 하이데거 안에는 이 실존주의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내적 세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자기의 철학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실존주의적인 접근을 했지만 이분 안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추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존재 물음을 망각 속으로 몰아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존재에 대한 특정한 해석, 그리스적 존재 물음에 기반을 둔 해석, 그 특정한 해석이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독단적인 이론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다른 해석을 용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존재 물음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다.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내용이 텅 빈 개념이다라고 철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어떠한 개념 정의도 용납하지 않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덧붙여서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만연하다. 우리 모두가 그 개념을 일상생활과 학문적 탐구에 항상 사용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개념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의 시작에 위대한 두 철학자를 놀라움과 동요 속으로 몰아넣었던 존재 물음은 가장 자명한 것이며 이러한 자명한 것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방법적인 오류를 저지르는 것으로 문책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런 물음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내세우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선입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모두 고대 그리스 존재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이 존재의 물음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존재의 물음을 던질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선입견.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에 대한 이해는 사람이 존재자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보편성이 존재자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유적 보편성은 아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 동물은 감각을 갖고 있는 생물체, 생물은 생명이 있는 물체,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물을 유와 종에 따라 개념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나갈 때 도달하게 되는 최고의 윗단계를 차지하는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존재의 보편성을 이해할 수는 없다. 존재는 단적으로 이러한 모든 유적 형태의 보편성을 넘어서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가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초월적 보편의 단일성을 사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최고의 유개념이 가지는 다양성과 구별지어 유비의 단일성으로 생각했다. 즉, 철수가 건강한 것, 혈색이 건강한 것, 논리가 건강한 것, 식품이 건강한 것 등의 말에서 우리는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표현을 똑같은 일의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다의적인 의미로 마치 성이라는 낱말이 성이나 성을 의미하듯이 이해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건강하다는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그것을 유비적인 의미라고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통용되는 다양한 의미의 존재를 묻고 있는 존재의 보편성도 이러한 유비적 의미에서 통용되는 보편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따라서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때 존재의 개념이 아주 명확한 개념이며 더 이상의 논의도 필요하지 않는 자명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보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 모든 다양한 존재자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사용되는 존재의 단일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부각된다. 이 세계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언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하나의 의미의 관계망이라고 할까요? 이 네트워크 속에 우리가 이미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라는 존재가 먼저 생겨나고 그리고 그 뒤부터 하나씩 관계를 맺어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관계 속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개념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를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 언어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 자체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런 사람에 대한 지칭,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언어가 있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사전을 통해서 파악되는 그런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해서 이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논의, 이런 선입견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존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선입견 자체가 오랫동안 존재론이 발달하지 못하게 한 장애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하이데거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시어레스하게
이 존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인데 이 두 분의 얘기, 두 분이 발달시킨 이러한 존재론이 그 이후에는 그건 이미 다 밝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가졌던 존재론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도 탐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2500년 동안 이런 질문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가장 깊은 탐구를 하지 않은 빈 껍데기 철학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하이데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존재라는 어떤 개념을 이 존재에 대해서 철학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보편성이라고 할 때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단일성이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는데 존재 단일성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거냐. 존재자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40억 50억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묶어주는 개념으로서 존재는 또 무엇이냐. 이거 단일한 존재라고 볼 것이냐 하는 어떤 질문을 또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철학적인 존재론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선입견 하나를 하이데거가 우리가 타파해야 될 선입견이다라고 설명한 거죠.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 사람들은 첫 번째 선입견인 존재 개념의 보편성에서부터 그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는 귀결을 끄집어낸다. 이때 그들은 개념의 정의는 최근류와 종차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존재는 분명 자연사물처럼 그렇게 정의되거나 개념으로 파악될 수 없다. 또한 존재는 거기에 온갖 존재자를 서술하는 식으로 규정될 수도 없다. 이렇듯 존재는 상위의 개념들에서부터 도출될 수도 없고 하위의 개념들에 의해 서술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곧바로 존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자명한 것이라는 사실이 귀결되어 나오는가? 결코 아니다. 거기에서 귀결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존재는 존재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뿐이다. 존재가 정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그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 세 번째 선입견.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 삶의 방식 속에 우리의 일걸수 일투족에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존재는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 표현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내가 있다. 우리 집이 있다. 나는 학생이다. 겨울 날씨는 춥다 등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이 올바른 이해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몰이해성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존재 이해는 자명하기는커녕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들의 그 모든 존재자에 대한 행동관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수수께끼 중에서도 가장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존재 이해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 존재의 의미가 어둠 속에 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철학에서 자명성을 끌어들여 철학적 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철학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자명한 것, 그리고 이것이 철학자들의 분석 주제이고 주제여야 하기 때문이다. 존재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존재 이해라는 것은 선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지금 장미꽃을 본다면 장미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깊이 있게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보다 누구나가 사람을 보면 사람인 줄 알고 장미 보면 장미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이러한 존재자들에 대해서
존재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존재 이해는 자명하기는커녕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들의 그 모든 존재자에 대한 행동 관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수수께끼 중에서도 가장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선언적으로 알고 있죠. 이미.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나는 내가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존재 이해를 있는데 그 존재 이해를 깊이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미 누구나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존재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존재자에 대한 행동 관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 나갔다가 아주 험상스럽게 생긴 불독을 보면 우리는 그 불독에 대해서 그 불독이 정말 무서운 존재인지 아니면 잘 길들여져서 아주 양순한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존재 이해가 잘 됐건 잘못됐건 나는 그 불독을 일단 피해가죠. 내 행동 양식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불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알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만난 험상궂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그분에게 말을 붙이거나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하죠.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혼나는 일이 있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사람한테 뺨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런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정도의 존재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비슷하게 행동을 하죠. 그 존재 이해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알아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태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수요일 둘째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게 정신분석적 진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신분석 진단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담자가 오면 저 사람 보고 벌써 우리가 반응하죠. 그 대상을 만나면서 내가 가진 선입견이 있다는 벌써. 이 사람 이런 분은 이분은 굉장히 내가 조심스러운 사람이야. 아니면 이분은 내가 어떤 얘기 해도 잘 들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존재 이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돕다 보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처음 가졌던 어떤 내 평가나 내 의견하고 거의 맞는 그런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존재 이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실한 게 아니고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이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큰 주제로 일단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현 존재를 이해하는데도 우리는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의 체험 속에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라는 존재 이해가 있죠. 고양이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고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고 독수리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거의 누구나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고 생각하죠. 관상 보는 것하고 똑같이 저분 보니까 어떤 관상이어서 이분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냥 쉽게 단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어떤 존재, 보편성의 존재만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고 구체적인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런 거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도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존재 이해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이해라고 하는 게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죠. 이분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어떤 분은 잘 모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 삶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죠. 이 사람 피할 사람 아니면 내가 가까이 갈 사람 이런.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이미 어떠한 공통된 존재, 공통된 어떤 의미 부여가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문화라고 할까요? 이 컬처 속에서 이미 어떤 대상들에 대한 공통된 존재의 이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알기 이전에 이런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이런 존재 이해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 자체가 별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도 진단을 하는 것은 이런 진단을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잘 모른다는 이 교육의 결과로 진단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은 어떤 성격 유형이고 그리고 이분이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은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분은 어떤 경우에는 심한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어떤 분은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혹은 자기애적인 분이다. 아니면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런 진단을 하는데 이 진단 자체도 누가 하건 이 진단을 하는 순간 그 뒤부터 또 이거 자체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해서 실제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미 형성한 이 진단에 의해서 존재 이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분에 대해서는 이 진단명을 가지고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 속에서는 대부분 여러분이 DSM을 보면 이런 성격 유형 아니면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진단명을 부여하는 순간 내가 이분에 대한 존재 이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죠. 이분을 몇 번 만나보면서 내 나름대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라고 내 나름대로의 하이파스시스, 가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이파스시스는 항상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설이라는 건 우리가 다 필요해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가설의 단계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신분석의 추론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통해서 진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가설이에요. 몇 개의 가설 중에 하나로 내가 진단을 하는데 이 가설 자체는 이름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분은 이 진단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실존적인 존재라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을 만나면서 나온 여러 자료들로 봐서는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분이니까 이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는
내가 아무리 진단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진단이 어제까지 맞았을지 모르지만 내일이나 그 다음 달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변모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는 인식 자체가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주체가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임상에서 어떤 분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를 할 때 그분을 도와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우리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우리가 가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평가, 진단, 이것을 고착된 것으로, 이걸 삶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미 내가 다 아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존재 이해는 우리가 이런 존재 이해를 했다고 가지고 한 번의 존재 이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존재 이해가 바뀌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런 한 번 정한 존재 이해 가지고 계속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내적 대상을 우리가 형성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우리가 투사하는데, 그 투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대상은 일단 내가 이분 존재 이해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존재 이해가 이게 가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가설인데 이분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이런 식으로 내 이해에 따라서 이 사람을 형성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미 어떤 독자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나의 이해하고 상관없이 이분은 이미 어떤 독립된 존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 개념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태도에서 비온이 한 얘기가, 또는 16세기에 성 이나시오라는 분이 설명하는 게, 그래, 어떤 비오는 임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나시오 성이 같으면 기도하는 방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어떤 분을 돕거나 어떤 분을 알고자 할 때, 어떤 분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대상 자체가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소망이나 이해나 기억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메모리나 디자이어나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 기억, 메모리, 디자이어, 소망, 언더스탠딩, 이해.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대상에 대한 기억이나 이해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실제 드러나는 이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게 프랙티스 속에서 우리가 일상 삶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에 의해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들을, 아니면 기존의 관계들에서 그 대상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상 트레이닝에서는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나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그래서 대상을 잘못 이해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보통 정신분석연구소에서는 졸업 논문이 많은 경우는 케이스 스타디예요. 케이스 스타디만 한 내담자 사례를 가지고, 이 내담자를 나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분을 도와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면서 그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게 과학적인 스타디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 가설이라고 이게 하이파서시스라는 걸 철저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가졌던 하이파서시스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검증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야만 이게 과학적인 스타디예요. 이 케이스 스타디가 제대로 된 케이스 스타디라고 한다면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내 가설이 입증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럼 가설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으로 훌륭한 케이스 스타디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잘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하이파서시스가 맞는 쪽으로만 결론을 내는 많은 어떤 케이스 스타디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경우 뭐라고 할까요? 순환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이미 가진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그걸 뒷받침하는 자기의 가설을 서포트하는 자료만 혹시 모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심사에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거티브한 것,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긍정적인 것만 가져와 버리면 항상 모든 경우에 이번에 가설이 맞는 것으로 올 가능성이 있죠. 이 가설 자체도 자기가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져가면서 좀 더 정교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어렴풋이 알던 사람이 점점 모습을 드러나면서 이번에 코어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가설 자체도 좀 더 스페시픽한 가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것을 도출하면서 그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연결해서 논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이나 우리가 영성지도나 우리 일상 삶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에 고착되지 않고 대상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도전은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걸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선입견이나 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어떤 비주얼한 보여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진단에 의해서 이미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이미 우리가 가진 그 진단이라는 그거를 오늘 책에서 나왔던 그거를 어떤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DSM이 일괄적이고 또 그 보편적인 것으로서 거기에 부류의 사람을 넣어서 평가하고 정상으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보편적인 것으로서 그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과 관계 속에서 굳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존재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진짜 존재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말했던 끊임없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상의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관계까지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힘드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하면 일상성이나 평균성이라고 봐요. 그 네네. 일상성이 매일 에브리데이니스에 네. 우리가 늘상 사는 방식이고 평균성이라고 사람이 한국 사람은 다 그냥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그냥 평균으로 사람은 이런 거야 라는 일반론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기르는 진돗개가 이게 몇 살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살 건지는 각각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평균적인 평균에 대한 것에 집착하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느 지역 출신이면 이 사람은 성격이 이래.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거리할 때는 뭐 이걸 조심해야 돼. 아니면 저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 하고 그분들에게 또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존재 이해라고 하는 거죠. 존재 이해가 이게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스페시픽하게 내가 만나는 이 구체적인 대상에도 내가 가진 존재 이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럼 여러분이 평생 같이 살고 있는 부부, 내가 내 와이프를 알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을 알고 있는가,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내 남편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편견 속에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나 친구들 간의 어떤 갈등에도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형성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와이프, 내 부인에 대한 표상, 내적 표상, 아니면 남편에 대한 표상이 있으면 그 표상대로 안 하면은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상은 외부에 있는 실제 이 사람을 내면화하면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고착되어 있는 이 표상을 가지고 이분은 20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 20대에 형성한 표상을 가지고 30, 40, 50까지 계속 그때 그 모습으로 살라고 우겨버리면 그 상대방 견뎌낼 수 있겠어요? 저조차도 이제 누가 저에 대해서 어디 그룹의 모임에 있으면 저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리더하시는 저를 좀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 그걸 우리가 이 읽은 것으로 적용을 해서 생각한다면 이 소개해 달라는 이 소개의 말이 단순히 내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을 소개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소개 개념 속에 숨어 있는 나의 고유한 영역 속에 어떤 나의 어떤 형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또 그러다 보면 제 스스로도 저도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굉장히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에 저를 소개한다라고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선입견이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선입견이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선 내가 나로부터 소외된다는 거예요. 소외라는 것을 에이리에이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깊이 와야 되는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소외, 어떤 가까운 친구로부터 소외, 뭐 이런 외부 대상으로부터 소외 얘기를 하는데 근원적인 것은 자기로부터 소외예요. 하이데거식으로 본래적인 자기, 오센틱 셀프로부터 자기가 소외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정신분석가들이 얘기하는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라는 참자기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걸 데이셀프라고 표현해. 하이데거는 마이셀프가 아니라 데이셀프가 마이셀프인 줄 알고 착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군중이나 무리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군중이나 무리가 판단하는 대로 사는데 이거가 아까 얘기하는 일상성이고 평균성이잖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나라고 생각해버리고 살면 아까 오센틱 셀프라고 하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이런 본래적인 자기나 혹은 정신분석가들이 얘기하는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하고는 유리된 삶을 산다는 여기에서 인간의 소외의 가장 근원적인 소외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외부 세계와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선입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영성 지도하고 이렇게 동반하고 그럴 때 이렇게 처음 만나시는 분은 그분에 대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그 측근에서 이렇게 받아요. 네. 저분은 얼마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단체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떠한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선입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게 다른 게 각자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오해도 살 수 있을 경우도 있고 들어주는 경우에서도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떠한 그 선입감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부분을 좀 못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는데, 항상 그런 어떤 정보를 주는데 그게 이렇게 저한테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만 어웨에서 또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이게 끼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로 선입견이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 저도 처음 임상 케이스를 할 때 이분에 대한 자료, 특히 메디컬한 쪽에서 진단 자료 뭐 이런 것을 열심히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잘 소화하면 좋은데 내가 거기에 매이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내가 담고 있지만 이 정보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이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관찰인데 그것 자체는 과거의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이해하는데 일부의 자료로 쓰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인터뷰한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픽업됐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만약 영상 수련회 들어온 분도 이번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었고 어떻게 신실한 신도고 뭐 이런 얘기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이번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거 자체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실제 이 사람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진단 과목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진단을 배우되 이것을 하나의 가설로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진단을 차라리 배우지 않는다는 것보다 여러분들 함부로 진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되 진단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전이가 생겨나는데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전이가 생기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데 그 역전이를 어떻게 우리가 컨테인하고 소화하고 거기서 액팅아웃을 하지 않느냐. 역전이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분을 만나면서부터 이분을 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참고 자료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참고 자료로 내가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그 자료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초보 임상가들이 아이를 돌볼 때 부모에게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부모에게 자꾸 뭐 질문을 하거나 하는 건 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밖에서 일어났던 것을 다 알면 내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으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나한테 제공되는 것은 내가 그걸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 내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사람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돕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면서 자료를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